빌런입니다. 융한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도시적이고 깔끔하면서 절제된 시계,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끝판왕, 막스빌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은 융한스와 막스빌이 동일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융한스 안에서 막스빌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면 막스빌 이전의 융한스는 어떤 시계를 만들었을까?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융한스 마이스터 파일럿 크로노스코프입니다. 43.3mm의 비교적 큰 사이즈 파일럿 워치예요. 독일군 파일럿 워치의 원본 사이즈가 55mm였던 걸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작은 사이즈고요. 14.4mm로 최근 추세치고는 살짝 두꺼운 크로노그래프, 사이즈 대비 평범한 50mm 러그트러그와 22mm 러그너비, 칼리버 J880.3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약한 도명태의 무반사 사파이어 글래스, 12톱니 양방향 회전 베젤, 10바 100m 방수. 제가 최근에 살이 찌면서 손목 둘레가 조금 늘어났네요. 18cm 손목 둘레에 비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감입니다. 제 시각에서 거꾸로, 남의 시선에서 주머니샷 빼고 밀리터리 시계 애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군에게 납품한 이력이 있는가, 군납의 여부입니다. 어떤 미술학도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독일에서 군대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인 서독과 북한인 동독으로 쪼개지면서 한국의 주한미군처럼 서독 내에도 동독을 견제할 군사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베어라는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파일럿 워치가 필요했을 거고요. 파일럿 워치를 만들기는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끝발날리는 시계 브랜드들이 동독의 글라슈테 지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독에 있던 시계 브랜드 한하르트와 융한스가 분데스베어 파일럿 워치의 공급을 맡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은 한하르트 417이 따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융한스 J88이 분데스베어의 군납 파일럿 워치가 돼요. 그 뒤에 호이어 1550SG도 있었지만 호이어는 스위스 브랜드고요. 진이 호이어를 카피해서 만든 155도 있었지만 이건 군납이 아닌 민수용 파일럿 워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J88이 독일이 만들었던 마지막 독일군용 파일럿 워치입니다. 같은 군에 납품하는 파일럿 워치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왔을까? 한하르트가 클래식을 이어받아서 얌전하고 조용한 파일럿 워치를 만들어냈다면 호이어가 효율적인 군용 도구의 느낌, 융한스는 어마무시한 입체감과 조형미를 더해서 나머지 둘과는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정말 세요. 막스빌이 극한으로 빼는 디자인이라면 크로노스코프는 더하는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더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시계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적을 두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만화 북두의곤의 켄시로를 시계로 만들어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시계를 처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얼이 아닙니다. 베젤이에요. 12개의 톱니가 달려있는 스틸 베젤이거든요. 언뜻 보면 시마스터의 톱니 베젤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시마의 톱니를 보들보들한 파도로 만들어 버릴 만큼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조종석에서 장갑을 낀 채로 시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보편적인 시계 디자인이 가져가야 할 선을 2걸음 정도는 더 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고집이 지문이 되어 헤리티지로 남아 현대에 와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톱니의 수는 시간의 개수와 동일하고요. 양방향 베젤입니다. 저는 이게 양방향 베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우연히 시계의 스펙 시트를 보고 알았거든요. 보통 내부에 물리적인 걸림이 없는 일반적인 양방향 베젤은 대부분 그 감도가 약한 편입니다. 아주 살짝 돌려도 쉽게 돌아가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베젤은 텐션이 엄청 세서 진짜 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한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졌고요. 어느 정도로 묵직하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젤의 각은 터프하게 살아 있습니다. 베젤의 두께감은 상대적으로 얇은 편. 12시에는 야광점이 하나. 전체적으로 얇은 브러쉬드 마감이 발려 있어서 빛을 먹기보다는 민감하게 튕겨내는 편입니다. 다이얼은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돔 형태의 사파이어 글래스 아래로 마찬가지로 돔 형태의 매트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가죽 질감의 블랙 매트가 돔 글래스, 돔 다이얼과 만나면서 볼록한 쪽에 있는 거대한 아라빅 시간 인덱스, 오목한 쪽에 있는 바형 인덱스,
헨주얼 부근의 다이얼은 서로 다른 톤을 갖게 됩니다. 실제 초침이 흘러가는 오른쪽 서브 다이얼과 30분 계측이 가능한 왼쪽 서브 다이얼에는 아주라지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덕분에 3시, 9시 아라빅 시간 인덱스는 서브 다이얼 뒤로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주와 초침, 융한스 브랜드명, 크로노스코프 모델명, 메이드 인 저먼까지 비교적 큰 사이즈의 다이얼인데도 빽빽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그의 디자인은 살짝 꼬여있는 트위스티드 러그고요. 베젤과 동일한 브러쉬드 마감에 마치 빈티지 의자의 다리처럼 면의 구분만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케이스와 러그의 디자인은 12개의 톱니 베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계의 숨겨진 반전, 시계의 진정한 주인은 케이스 뒤편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백의 디자인은 시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디자인, 나와서는 안 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영화 호프에서 나올 법한 기괴한 유선형의 비행물체를 닮았습니다. 배가 터지기 직전에 곤충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케이스백 디자인이 착용감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케이스백이 융한스 크로노스코프의 폭력적인 12톱니 베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제게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 앞면보다 뒷면을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J880.3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 무브먼트다 보니까 중요한 건 크로노그래프의 설계 방식입니다. 에타베이스 범용 무브에 크로노 모듈을 올린 무브거든요. 수동이나 쿼츠나 값비싼 인하우스 크로노 무브를 제외하면 범용 계열의 오토매틱 크로노 무브의 선택지는 태어날 때부터 크로노인 통합형과 범용 무브에 모듈을 올린 모듈형으로 갈리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정성에서는 통합형이 낫고요. 두께에서는 오히려 모듈형이 더 얇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서브 다이얼의 비율입니다. 한하르트는 통합형을 사용하면서 신동엽의 눈코입 비율, 융한스는 모듈형을 사용하면서 기무빈의 눈코입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오리지널은 기무빈이고요. 사실 파일럿 워치의 선택지는 되게 많아요. 프랑스굿 파일럿 워치 브레게 타입 20도 있고요. 밀스펙은 아니지만 엇비슷한 브라이틀링 AVI와 론진 비가이도 있고요. 영국군 오리지널은 IWC 마크 15, 독일과 짬뽕은 마크 20, 전쟁을 경험한 비오렌과 전쟁 이후의 417, 1550SG, 진 1555까지. 하지만 이 수많은 파일럿 워치 중에서도 크로노스코프는 독일군의 내면에 숨어있는 독보적인 미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